안녕하십니까 노동자 시민 여러분. 민주노총 경북지역본부는 급변하는 정세를 맞아 우리 노동자들이 어떤 입장과 태도를 취하면 좋을지 함께 고민하기 위해서 정책 교육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지난 1차 정책 교육 영상 제작 때 기후위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얘기해 주신 경남연구원의 남종석 연구위원을 한 번 더 모시고 그린 뉴딜, 구체적으로 그린 뉴딜이라든지 세계 자본주의 흐름 그리고 경북 제조업 상황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에서 좀 오신 거죠? 맞습니다. 예. 경남연구원에 있는 남종석이라고 합니다. 예. 이전까지 출장 가셨다가 지금 바로 오신다고 이렇게 많이 힘드실 텐데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뭐 지난번에 많이 해봤으니까요. 예. 이번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복잡한 세상사를 또 이야기해야 되는데 머리 풀기로 먼저 지금 우리 좀 주목해야 될 만한 세계 자본주의 몇 가지 동향에 대해서 좀 언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큰 이야기라서 그렇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변화를 좀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세계 자본주의 흐름도 조금은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2008년도 세계 금융위기 그리고 2009년, 2020년 코로나19 위기가 이제 두 가지 있었는데 그 세계 금융위기에 나타내는 것들이 보여주는 바는 우리가 흔히들 신자유주의 하면 신자유주의 금융 세계화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1980년 중후반부터 이제 초반부터 이제 시작된 그런 신자유주의적 금융 세계화는 금융 부분의 이윤율을 주도하는 그 수익성을 주도하면서 그 비금융 부분이 따라가는 그런 방식으로 자본 축적이 이루어졌고 그러니까 세계화 그 금융의 이익 수익을 보장하기 위해서 자본 이동을 자유화시켰고 그것들이 그 자본 축적에서 중요한 동력이 되었었는데 2009년도 세계 금융위기는 그런 신자유주의적 금융세계화가 최종적으로 파산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본주의가 붕괴됐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런 위기가 그런 상황이었고 그 속에서 그 저성장 국면이 지속되었고 흔히들 그 L자 곡선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한번 그 경기 침체가 이끌어지고 난 다음에 계속 침체가 지속되는 그런 상황들이 진행되었고 그것을 뉴 노멀 이렇게 표현을 많이 했었죠. 그리고 이것을로부터 이제 자본을 구제하기 위해서 미국 프로타에서 유럽의 주요 국가들이 엄청나게 그 금융자본을 구제하기 위한 정책들을 펼쳤고요. 이러한 상태에서 실물 경제의 취약성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데 금융 부분은 여전히 다시 버블이 엄청나게 커진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2018년, 19년 보면 리버리지 수준을 보면 세계 수준에서 보면 2009년도 세계 금융위기 이전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리버리지가 뭐죠?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그 기업들이 돈을 빌려서 투자하는 그러니까 자기 주식이나 이런 걸 투자할 때 자기 돈만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을 빌려서 투자해서 수익성을 더 추구하는 그게 많이 높아졌다. 그게 더 그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전까지 올라가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2019년, 2020년에 코로나19가 온 거죠. 이 코로나19가 오면서 이제 과거에는 그 2010년도 이후부터 정부가 주요한 경제 활동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이 화폐를 푼다거나 기업 지원이었죠 주로 그런 역할들을 했는데 이번에 큰 변화 가운데 하나는 정부가 직접 그 코로나19로 인한 어떤 소비 절벽 그리고 소득 감소를 대응하기 위해서 직접 시민에 대해서 돈을 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것들이 나타나 우리나라에서 그것이 이제 긴급 재난 소득 형태로 나타나는데 한국의 규모는 굉장히 작았던 반면에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 굉장히 큰 규모로 진행되었거든요. 그 말은 행위자로서의 정부가 시장을 관리하는 수준이 아니라 시장의 직접적인 액터로서 등장했고 그리고 그 속에서 지금도 계속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되는데 특히 앞으로는 그 코로나19와 관련돼서 또 대응의 측면에서도 그렇지만 그린 뉴딜 쉽게 말해서 기후변화와 대한 대응에 있어서도 사실 이게 정부가 나서서 직접적으로 행위를 하지 않으면 체제 자체의 이행, 에너지 체제나 산업 체제의 이행 자체가 불가능한 수준이에요. 왜냐하면 그린이나 이런 부분은 당장의 시장에서의 시장을 창출하는 것 자체는 정부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이런 점들에서 보자면 과거에 이제 적어도 2010년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와 같은 정부가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정부 비효율성 그다음에 정부의 과잉 온갖 그 비판들 주류 경제학자들이 주로 했었던 얘기죠. 이러한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소위 주류 경제학자들조차도 그런 직접적 개입에 대해서 굉장히 옹호하는 그런 상태로 변하고 있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현재의 그와 같은 변화가 굉장한 어떤 큰 변화 흐름 속에 있다라는 것 정도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전에 주류 경제학이나 세계 자본주의 동향은 정부는 시장에 많이 개입하지 말고 기업들이 하도록
풀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지원이나 좀 해라 그 그 수준이었다면 지금은 냉정하게 말하면 예. 지원만 하는 것은 기업만 지원하라는 거였습니다. 노동자를 지원하거나 시민사회를 지원하는 것은 반대하고 그런 거였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정부가 직접 행위자로서 나서는 예. 그런 상황이 됐다. 예. 예.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고 난 뒤에 얼마 전에 국제적인 법인세 하한선 기준을 정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예. 이게 어떤 의미죠? 일단 그 바이든 행정부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접적으로 그 코로나19 피해에 대해서 시민들에 대해서 이제 소득을 보장하는 지원책을 했고 앞으로도 2.5조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하면 2,800조쯤 되나요? 그것에 대한 구제 뭐냐면 이 그 경기 부양 패키지를 말을 한 상황이죠. 거기에는 상당한 재정 투자가 투입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재정 투자를 위해서는 일정하게 위기를 초래한 자본에게 책임을 줘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그 법인세를 상상하는데 지금 법인세 상승은 미국이 21%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또 이렇게 보면 굉장히 낮거든요. 우리도 지금 법인세가 대략 한 21%쯤 되는데 실효 법인세는 13%, 14%밖에 안 됩니다. 대기업들에 대해서는. 이런 점들에 대해서 만약에 이제 법인세를 미국만 올리게 되면 당연히 자본 도피가 일어나요. 그죠? 그렇죠. 다른 나라로 가버리겠죠. 특히 미국은 세계 자본 이동이 완전히 자유로운 사회, 가장 자유로운 사회이고 한국도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자본 이동이 자유로운 사회예요. 그런데 그건 자본 도피는 미국만 지금 직면한 문제가 아니라 유럽의 복지국가도 상당히 직면한 문제이거든요. 왜냐하면 유럽은 거의 경제가 붕괴된 수준이잖아요. 이번에 그 코로나19 이후에 그런 상황에서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재정 적자 정책을 취하거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결국 유럽은 또 보수적으로 굉장히 재정 정책을 해왔던 상황인데요. 자기들도 보면 재정 지출에 대해서는 필요한 그 조세를 거둬야 되는데 똑같은 문제에 직면하니까 바이든 행정부가 그 제안을 했고 유럽이 독일이 즉각적으로 그걸 받았어요. 독일이 받으면 그냥 됩니다. 왜냐하면은 독일이 사실 유럽의 대통령이거든요. 그런 점들인데 이것은 변화의 측면에서 보면 법인세 인하를 계속 얘기했던 왜냐하면 이게 뭐 기업의 수익성을 악화시키고 그런 것들이 역사적인 흐름에 대한 하나의 반전인데 일종의 부르주아 계급들 지배계급 내부에서 자본주의 체제를 관리해야 한다라는 문제의식들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점들이 변한 건데 사실 이것은 누가 주장해야 되냐면 국제 노동자 운동이 주장했고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자본 이동을 통제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했어야 마땅하지만 사실 사회 운동과 너무 힘이 좀 약화돼 있는 그런 상태였는데 이런 어떤 변화들이 미국 자본주의 중심국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들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뭐 미국에서는 그 법인세를 좀 올리려고 하면 세금 폭탄 때린다고 온 난리를 치면서 반대를 하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이제 저항하는 사람들은 세금 폭탄이 아니라 세금 투자다 이렇게 해서 좀 맞부딪히는 그런 경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바이든 정부는 아예 법인세 하한선 기준을 미국만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정하고 21%에서 28%까지 올리자 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격세지감이 느껴집니다. 실제 될지 안 될지는 이거는 미국 내에서의 어떤 세력 역관계가 많이 작용을 할 것 같고요. 민주당 내부에서도 마찬가지고 공화당 내부에서도 동의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쨌든 그와 같은 사회적 요구가 굉장히 커진 배경에는 미국의 사회운동, 노동자운동과 사회운동의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했다라는 거 분명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상원 재정위원장이 지금 버니 샌더스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저도 뭐 좀 소심하게 굴지 말고 이제 대범하게 팡팡 그 정부가 재정 정책을 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요. 그 또 다른 얘기를 이제 하나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기후 위기 문제인데요. 자본주의 국가들이 좀 완전히 뒤흔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굉장히 좀 미약하게 움직이는 것 같은데 유럽이나 이런 데 보면 엄청나게 변화가 크게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린 뉴딜, 탄소 배출 감소, 그리고 그린 뉴딜 관련 각종 투자 계획 발표들이 막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최근에 그린 뉴딜 관계돼서 어떤 발표가 있었죠. 왜 그런 발표가 나오게 됐는지 뭐 재생에너지 문제라든지 이런 거 같이 연관해서 이야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2020년 7월 달에 대통령께서 한국판 뉴딜을 발표하면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이 같이 가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그린 뉴딜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그리고 올해 6월 달쯤 이제 아직 한 달 남았죠. 6월 후에는 그린 뉴딜과 관련된 에너지 계획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나왔던 사업들을 보면은 주로 뭐 수소 산업, 그다음에 또 뭐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는 것들인데 대체로 보면 다 수소 산업이 거의 집중돼 있는 말하자면 자본의 새로운 어떤 성장 기회를 준다라는 것들이 나와 있는데 그래서 어떤 그 뉴딜이라는 의미로서의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뉴딜이라는 의미로서의 이
새로운 사회적 계약 뭐 그다음에 사회 노동자 계급의 어떤 주체와 이런 것들은 거의 없는 거고 계약의 대상으로서 노동자가 존재하는 것도 아닌 거죠. 어쨌든 그 현재의 한국 자본주의의 성장이라는 측면에서 큰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거죠. 이유는 뭐 간단한데 그 기후 협약에 따라서 파리 기후 협약 그리고 정부 간 그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이 있어요. 이 정부 간 패널에서 협의를 한 사안에 대해서는 WTO 규제를 WTO 규제와 배치되더라도 그것이 승인되어진다라는 조건이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지금 바이든 행정부나 그 EU 그러니까 EU에서는 이 기후 변화와 관련된 기후 위기에 관련돼서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2050년까지 1.5도씨로 그 탄소 중립을 기후 변화 그러니까 산업화 이전 단계의 온도로부터 그 2050년의 온도를 1.5도씨 상승으로 제한한다기 위해서 탄소 제로를 목표로 하고 있고 그 탄소 제로를 목표로 하기 위해서는 각 국가별로 그 이산화탄소 감축 계획이 나와야 되고 그 전체 이산화탄소 감축이 나와야 되는 거죠. 거기에 따른 그 산업 체제와 에너지 체제의 변화에 대해서 필요하고 그렇게 하지 않은 국가들에 대해서 이 규제를 하겠다라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뭐 아시겠지만 우리 산업이라는 것이 10개 만들어서 4개를 수출하는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그리고 유럽과 미국이 가장 중요한 시장들 중에 하나잖아요. 대략 한 15% 수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국가들이 그 탄소 지금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제 탄소 국경세, 탄소 국경 조정 이렇게 표현해지는데 그 국가들이 목표로 하는 재생에너지 사용을 하지 않고 그 만들어진 재화들에 대해서 각 국가 그 EU나 미국이 그 관세를 매길 수 있는 거죠.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경북과 관련되어서는 철강이 가장 큰 타격이 가장 타겟이 될 거예요. 그다음에 자동차 산업입니다. EU에서는 올해 6월에 뭐를 발표하기로 했냐면 탄소 국경세와 관련된 구체적인 기준들을 이렇게 만들고 그다음에 그 로드맵을 제시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 안 지키면 이제 과세 폭탄을 때리겠다는 거죠. 폭탄까지는 아니고 자기들은 재생에너지를 사용해서 물건을 만들고 우리는 그렇지 않 그 화석 연료를 통해서 만들었는데 우리의 원가가 더 싸면은 그 원가만큼 가격 차이만큼 관세를 올려서 공급을 받겠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미국 유럽 사람들은 굳이 우리나라 제품을 쓸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상 유럽이나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보호주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에요. 문제는 과거에는 우리가 그 보호주의에 대해서 비판 적이 없고 그래서 제국주의 국가가 자기들이 탄소 배출을 하고 난 다음에 지금 와서 이제 기술력을 갖고 그 수출 장벽을 세우려고 한다 이렇게 비판을 했지만 현재는 기후 위기가 유럽과 미국에만 위협을 주는 게 아니라 제3세계에 훨씬 더 큰 그리고 신흥공업 국가들에게 훨씬 더 큰 위협을 주고 있기 때문에 모든 국가들이 그 방식을 수용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렇다면 그 우리나라의 그 발전 산업, 예. 그리고 이제 에너지 효율 문제, 뭐 이런 부분들이 상당한 변화가 이제 필요할 걸로 예상이 되고, 그렇죠. 철강 산업이라든지 내연 기관을 만들어내는 자동차 분야, 이 부분에서도 아주 급격한 이제 변화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그럼 잘못하면 노동자들이 상당히 많이 해고될 수도 있고 이제 그 기업들이 많이 도산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그 에너지 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부분이 일단 산업이고요. 산업 중에서도 발전은 우리가 지금 뭐 원자력 그다음에 석탄 그리고 천연가스 그다음에 이 재생에너지인데 원자력이 대략 한 25%를 차지하고 있고 석탄하고 천연가스 발전이 한 65% 정확히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리고 재생에너지는 한 총 합쳐서 한 10% 정도 되거든요. 2020년 기준으로 봐도 10%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그 폐기물, 뭐 바이오가스 이런 것들이 대략 한 6%를 차지하고 태양광이나 풍력은 4%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발전 산업을 구조 조정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 석탄 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많잖아요. 현재로서는 이 부분들을 단계적으로 폐기하게 되고 새로운 발전, 대안적인 발전을 하는데 지금 그 정도까지 우리가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석탄 발전을 천연가스 발전으로 이렇게 대체하려고 해요. 그러면 줄어드는 CO2가 대략 석탄 발전의 한 55% 정도는 천연가스가 그대로 방출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변화를 해야 되고 어쨌든 발전 산업 전체가 그 중화학 공업이고요. 다시 그다음에 이제 또 산업 중에서 가장 많이 배출하는 게 철강. 우리
포항제철이나 그 뭐 이 경북의 가장 주요한 산업이죠. 예, 가장 제일 현대제철하고, 개별 업종으로서 가장 많이 배출하는 게 이제 철강이고, 그다음 자동차 산업은 자동차 산업 제조 과정은 그렇게 뭐 다른 업종과 크게 큰 차이가 없지만 수송 체계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내연기관을 사용하기 때문에 재생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수송 체계도 바꾸고 그다음에 발전 시스템도 바꾸는, 이 속에서 장기적인 구조 조정에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이제 아까 뭐 제가 말씀을 안 드렸지만 그 유럽이나 미국은, 유럽은 이미 한 27% 정도 되고요. 재생에너지 비중이. 미국도 한 21% 되거든요. 더 중요한 거는 미국의 그 균등화 발전 원가, 쉽게 말해서 뭐 그 1kW당 그 발전 원가가 태양광과 풍력이 이미 그 원자력과 석탄을 앞섰어요. 한국은 그렇지 않은데. 그렇기 때문에 자기 나라는 그렇게 변해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적응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와 같은 압력은 더 강화될 것이고, 그리고 그 압력은 우리가 반드시 수용해야 될 압력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구온난화가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뭐 피한다고 피해질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예.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심지어 영국은 30% 이상이 재생에너지고 35%쯤 됩니다. 벌써. 예, 중국도 20%가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중국은 아시아 전체 풍력의 2분의 1을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런데 우리나라는 겨우 10%. 그것도 그 바이오가스 뭐 그다음 폐기물, 수력이라든지 폐기물. 뭐 풍력이라든지 태양광 이런 거는 합쳐봐야 4% 내외. 예. 정말 심각한 수준이에요, 그죠? 엄청. 그리고 우리는 1인당 그 배출량도 세계 4위. 예. 그다음에 총 배출량은 세계 7위.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는 엄청나게 배출하고 거기에 따르는 사회적 국제적인 책임을 거의 지지 않는, 쉽게 말해서 그래서 이제 기후 악당이라는 예, 거고, 기후 그 기후 깡패라고 악당 속에서 우리가 많이 물질적인 풍요를 누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죠. 예.